1994년 5월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서 한 채의 저택이 새벽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수백억대 자산을 일군 사업가 부부가 불타는 집안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은 오연하며 부모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탄 시신에는 화재와 무관한 자창이 여러 곳 발견되었고 아들의 발등에는 누군가 필사적으로 물어뜯은 듯한 치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쌓아 올린 저택은 왜 불길에 휩싸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아들은 무엇을 태우려 했던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 청담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은 담벼락 너머로도 그 위용을 자랑했고 정성스럽게 손질된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창문을 통해 금빛으로 빛났고 주말이면 고급 수입차 여러 대가 마당에 늘어서곤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정종환 씨였습니다. 그는 1960년대 말 손에 쥔 것이라곤 고향에서 가져온 보따리 하나뿐이었던 시골 청년에서 시작해 30년 만에 수백억 원대 자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그는 부동산 개발로 사업을 확장했고 90년대 초반에는 서울 강남 일대의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김명숙 씨는 온화한 상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화려한 부를 누리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고 동네 부녀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손을 내밀었고 매달 일정 금액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는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의 외아들 정현우 때문이었습니다. 25살의 현우는 부모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자란 금수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고급 사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명문 경영대학원을 졸업해 사업을 물려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현우가 미국에서 보낸 4년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부모가 보내주는 거액의 체류비는 학비와 생활비로 쓰이는 대신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와 로스앤젤레스의 나이트클럽에서 물쓰듯 사라졌습니다. 수업은 빠지기 일쑤였고 성적표는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위조한 것으로 부모를 속였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오직 부모의 재산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건물만 팔아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 뒤에는 위험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그 재산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뒤틀린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 가을, 정종환 씨는 아들의 대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 측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우는 지난 학기에 이미 성적 불량으로 재적 경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번 학기에는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노한 정 씨는 즉시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만난 그는 차 안에서부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그동안 뭘 한 거냐? 학교는 안 가고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 씨는 아들의 미국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돈들이 학비가 아닌 카지노와 고급 클럽, 명품 매장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네가 도박에 탕진했단 놀이냐? 정 씨는 그날 밤 아들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앞으로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김명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현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우리가 다 용서해줄게.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현우의 귀에는 어머니의 애절한 호소도
아버지의 엄한 꾸짖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들만 없으면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텐데. 부모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성벽 아래에서 아들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계획을 은밀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지은 저택은 서서히 증오의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후 정종환 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현우의 방에서 명품 옷가지와 고급 시계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모두 거실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이게 다 뭐냐?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걸 사는 데만 돈을 썼구나. 정 씨는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하루 3끼도 못 먹으면서 막노동을 했다. 겨울에도 맨발로 공사판을 뛰어다녔어.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그 구두 한 켤레 값이면 내가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형 사업가로서 그는 아들이 자신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환경에서만 자란 현우에게 아버지의 과거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알겠지만 저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들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저만 초라하게 다닐 순 없었어요. 현우의 대꾸는 정 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네가 지금 그 꼴이구나. 내가 네게 돈을 준 건 명품을 사라고 준 게 아니야. 실력을 쌓아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고 준 거다. 정 씨는 그날부터 현우에게 매달 주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도 모두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현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명숙 씨는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건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녀는 아들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게 하루아침에 된 줄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한겨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사 현장 나가시고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셨어. 너 낳고 나서도 산후조리 제대로 못 받고 아버지 일 도우러 다녔던 게 엄마야. 김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건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바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돈은 나중에 벌면 되는 거고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세대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야. 지금은 가진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꼰대 같은 소리만 하는 거야?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했고 현우 역시 부모를 피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터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리 앉아봐. 현우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앉자 정 씨는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내 유언장이야. 현우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정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두려고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이 조항을 잘 봐라. 만약 네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네 차지가 되지 않을 거다.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야. 현우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상속인이 부모의 뜻을 받들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할 경우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네가 도박과 유흥에 날려버리는 꼴은 절대 못 봐.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난 정말 이대로 실행할 거다. 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류에 이미 서명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부모를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증오, 기대와 배신이 뒤엉킨 채 이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 겨울을 지나 1994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씨 가족의 갈등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보였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부모에게 대들지 않았고 집안일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돕기도 했습니다. 현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너? 김명숙 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종환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지. 정 씨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엄한 가르침이 효과를 본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변화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착한 아들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내 거 될 거 빨리 받는 게 낫지. 현우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도박빚은 이미 수억 원을 넘어섰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현우는 등산용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가 고른 것은 날카로운 사냥용 칼이었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등산 가시나 봐요? 네, 친구들이랑 설악산 갈 계획이에요. 현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칼을 구입한 후 비닐봉지에 싸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인 5월 17일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부모를 대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를 도왔고 식탁에서는 아버지께 술을 따라드렸습니다. 현우야, 네가 이렇게 달라지니 아버지가 정말 기쁘구나. 정 씨는 아들의 변화에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철없었죠.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달라진 모습에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정 씨 역시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부모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먼저 들어가 주무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부모의 침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현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부모의 침실을 향했습니다. 복도의 나무바닥이 삐걱거릴까봐 그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현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 어머니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25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 강남의 빌딩들, 은행 계좌에 쌓여있는 돈. 그 모든 것이 몇 시간 후면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돌아가며 문이 열렸습니다.
침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부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범행은 이제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그 사랑을 짓밟으며 부모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잠 속에서 부모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청담마을의 고요한 밤을 가르며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멈췄고 다시 정막만이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담벼락과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택에서 일어난 일을 이웃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침실에서 나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샤워기를 틀어 자신의 몸을 씻어냈습니다. 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리는 동안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아침 샤워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현우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통을 들고 다시 부모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침대 주변, 커튼, 옷장 앞에 휘발유를 골고루 뿌렸습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라이터의 스위치에 닿았고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불을 휘발유가 뿌려진 커튼에 가져갔습니다. 휘발유에 불이 붙는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가며 커튼을 타고 천장으로 치솟고 침대와 가구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두꺼운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나무로 된 고급 가구들이 타들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부모의 침실이 있는 2층 창문에서 붉은 빛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창문 틈새로 빠져나오며 하얀 연기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한 현우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변 집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에서 잠을 자던 이웃이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신의 집 2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불났어. 119에 신고해. 이웃들이 하나 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우는 마당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에 계세요. 어떡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척했습니다. 이웃 주민 2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위험해요. 놔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고요. 현우는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절규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10분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붉은 소방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재빨리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2층 전체로 번진 상태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소방관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을 구해주세요. 2층 안방에 계세요.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은 방화복을 입고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2층은 이미 불바다였고 뜨거운 열기와 시커먼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안방까지 도달했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이미 불에 심하게 손상된 2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소방관 1명이 무전기로 외부에 보고했습니다. 2층 안방에서 인명피해 확인,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아버지! 어머니! 주변 이웃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 그렇게 좋은 분들이. 불길은 40분간의 진화 작업 끝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가장 화려했던 저택은 까맣게 그을린 잔해로 변해 있었습니다. 2층은 거의 무너졌고 벽에는 검은 그을음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6시 경찰과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소방관들과 함께 내부로 들어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 수습을 위해 조심스럽게 잔해를 걷어내던 중 국과수 요원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거 좀 보세요. 그가 다른 요원을 불렀습니다. 불탄 시신을 자세히 살펴본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상반신 여러 곳에 화재와는 무관한 상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자창입니다. 화재 발생 전에 생긴 상처로 보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청에 보고합니다. 청담동 화재 사건 단순 화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력계 지원 요청합니다. 화재로 위장된 살인,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증거를 태워 없애려 했지만 시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현우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유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력계 박 형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노련한 형사였던 그는 현우를 의자에 앉히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메모지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밤 11시쯤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에는요? 잠들었는데 새벽에 연기 냄새 때문에 깼어요.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박 형사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안에 화기를 다루는 물건이 있었나요? 촛불이나 향 같은 것. 아니요. 아버지가 불조심을 엄격하게 하셔서 그런 건 사용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국가수에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우 씨,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발에 상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친 겁니까? 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불길 속에서 부모님을 구하려고 2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진 잔해에 다쳤어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쳤는지 볼 수 있을까요? 현우는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발등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을 찍기 위해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붕대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현우가 붕대를 풀자 발등에는 반원형의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 상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탄 상처가 아니라 사람의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잔해에 다친 상처입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현우는 이를 눈치채고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을 구하려다 다친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 상처를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국과수로부터 1차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우의 발등 상처는 화재 발생 이전에 생긴 것이며 사람의 치아에 의한 교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치아의 형태가 피해자인 정종환 씨의 치아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동료 형사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저항하다가 발을 물어뜯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의 주인이 아들 정현우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확증은 없지 않습니까?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사팀은 정신의 집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지 않은 1층 세탁실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옷가지였습니다. 이거 누구 옷입니까? 제 옷인데요? 그게 왜요? 현우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옷가지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국과수의 혈흔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틀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옷에서 검출된 혈에는 피해자 2명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량의 혈흔이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구하려다 묻은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묻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다시 현우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정현우 씨의 세탁기에서 나온 옷에서 당신 부모님의 혈흔이 대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부모님을 구하려고 2층에 올라갔을 때 그때 묻은 거예요. 하지만 소방관들 말로는 당신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웃들이 막았다고 하던데요. 처음엔 들어갔다가 연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점점 모순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럼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등산용 칼의 구매처를 추적했더니 당신이 자주 가는 명동의 등산용품 매장이더군요. 매장 주인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권리죠. 박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발등의 치흔, 세탁기에 혈액 묻은 옷, 칼의 구매 기록, 모든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전 한 달간 그가 여러 사채업자들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박 빚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동기도 명확합니다. 재산 때문이에요. 동료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제 자백만 받으면 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정교하게 짠 것처럼 보였던 현우의 계획은 여기저기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로 태워버리려 했던 진실은 과학수사의 그물망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등에 새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저항은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어 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후에도 현우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를 사랑했으며 절대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더 그를 압박해왔습니다. 박 형사는 밤낮 없이 현우를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정현우 씨,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발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어요. 그 상처가 지금 당신 발등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생전에 정종환 씨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 말로는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자랑이 끝이 없었대요. 미국 유학 보낸 아들 자랑, 명문대 다니는 아들 자랑, 그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믿었을 겁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현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왜 아침밥을 먹었는지 설명하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을 죽였다는 겁니까? 네, 도박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고 이대로 가면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유산 상속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범행 전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로 위장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우의 방을 다시 수색했고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에 대한 증오와 재산에 대한 집착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5일, 오늘도 아버지한테 혼날까? 늙은이들은 언제까지 내 인생을 간섭할 생각인가? 저 사람들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다.
4월 28일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까지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 어디서 구하나? 아버지는 한 푼도 안 준다고 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5월 10일 칼을 샀다. 생각보다 날카롭다. 등산 간다고 하니 점원이 아무 의심 없이 팔았다. 일기장의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부모를 인간이 아닌 자금줄로만 여기는 그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범행 직후 옷을 벗고 씻었습니까? 그것도 매우 계획적으로 보이던데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피가 옷에 묻으면 증거가 남을까봐 그랬습니다. 미리 벗어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깨어났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 형사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니 현우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발을 붙잡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냉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의 자백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수백억 상속위의 부모 살해한 페류나라는 제목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사회적 파장을 보도했습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짐승도 못할 짓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알지 인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고, 교육학자들은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자녀를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폐륜 범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의 친구들도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지낼 때 돈을 물쓰듯 했어요. 카지노에서도 수천만 원씩 잃고 오곤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한 번은 농담처럼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가벼운 푸념인 줄 알았는데. 인면수심, 현대판 페류나, 악마의 아들 등 현우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증오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 앞에는 항의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인터넷에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정종환 씨 부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도왔던 사람들, 동네 주민들, 사업 동료들이 모두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빈소에는 현우의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부모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부모를 죽인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994년 7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방청 희망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은 혼잡을 우려해 법원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수갑을 찬 현우가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한때 명품 옷만 입고 다니던 그는 초라한 수감복 차림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과 피해자 지인들은 그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펼쳐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현우, 피고인은 1994년 10월 8일 새벽 자신의 부모 정종환 김명숙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현우가 일어서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던 그가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우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간의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 수사 과정에 명백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는 생전에 재산을 아꼈던 만큼 그 재산 중 일부로 현우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돈으로 아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을 꾸린 셈이었습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치아 형태와 일치하는 현우 발등의 교상, 세탁기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옷, 현우가 구매한 범행 도구, 그리고 그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현우의 일기장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일기 내용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언제까지 내 인생을 간섭할 생각인가? 저 사람들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다. 현우의 이모가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 형부와 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재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정숙을 요구했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들이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교상 역시 화재 현장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 역시 피고인이 부모를 구하려다 묻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교상은 화재 발생 전에 생긴 것이 명확합니다. 화상과 교상의 생성 시차가 최소 30분 이상입니다. 또한 옷에 묻은 혈흔의 양과 패턴을 볼 때 단순히 구조 과정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또한 현우의 주변 인물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와 함께 카지노를 다녔던 친구가 증언했습니다. 현우는 자주 우리 아버지가 가진 빌딩만 팔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여러 번 했습니다. 현우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빚은 사건 발생 당시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독촉했고 피고인은 곧 큰 돈이 생긴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쌓여갈수록 현우의 입장은 점점 더 불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준비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현우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금전적 욕심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에는 방화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판결 후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됐고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995년 초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최종 심리를 거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극악무도한 폐련 범죄로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현 사회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현우에게는 최고형이 확정되었고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검사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사는 카메라 앞에서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두 분께는 너무나 가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법정에서 악마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부모의 자랑이었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 범죄사에 영원히 기록될 폐륜아가 되었습니다. 1995년 봄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현우는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의 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수감자 호송 차량이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자 그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감시탑. 한때 수백억 원의 재산을 꿈꿨던 그에게 남은 것은 4평 남짓한 독방뿐이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해서 밤 9시에 취침하는 규칙적인 일과 단조로운 식사, 제한된 면회, 자유롭게 돈을 쓰며 살았던 과거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폐륜 범죄자는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경멸받는 부류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가 지나가면 수감자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부모 죽인 그놈이래.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현우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에서 보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그와의 연을 끊었고 친구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먼 친척이 면회를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작은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아니 정현우, 내가 온 건 네가 궁금해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부모님 재산 처리 문제 때문이다. 너도 알다시피 유언장에 따르면 네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수되게 되어 있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재산, 그것을 얻기 위해 부모를 죽였던 그 재산이 한 푼도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강남의 빌딩 3채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곧 처분될 거야. 그 돈은 전액 자선단체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네 부모님이 평소도 없던 고아원과 양로원에도 상당액이 전달될 거고. 작은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야, 네가 부모님을 죽여서 얻은 건 뭐지? 이 감옥 독방 하나야. 네 부모님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셨지만 넌 악마라는 이름만 남겼어. 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후로 현우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교도소 목사가 찾아와 종교적 위안을 주려 했지만 현우는 그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기독교에 귀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교도소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끔찍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형량 감경을 노리는 쇼 아니냐. 진짜 뉘우쳤다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지. 교도소에서 현우를 관찰했던 교화위원들도 그의 변화를 의심했습니다. 한 교화위원은 면담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용자 정현우는 유창하게 종교적 언어를 구사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위우침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처럼 보인다. 실제로 현우는 독방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 동료 수감자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는 가끔 잠꼬대로 내 거였는데, 다 내 거였는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과 상속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부모 교육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는 이 사건을 사례로 가족윤리와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다루는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정종환 씨가 생전에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30년간 쌓아올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물려받으려 했던 그 화려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청담마을에 그 저택이 있던 자리는 화재 후 철거되어 한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지나가며 수근거렸습니다. 저기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집터래. 소름 끼쳐. 밤에는 지나가기도 싫어. 결국 그 땅은 헐값에 매각되었고 현재는 작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가장 화려했던 저택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우가 원했던 모든 것은 결국 그의 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잃었으며 그에게 남은 것은 차다운 시멘트 벽과 폐류나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독방에서 천천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부모의 모습, 필사적으로 자신의 발을 붙잡던 아버지의 손길, 왜 그러니 천우야? 라고 외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그 악몽에서 그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는 큰 변동을 겪었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했고 1994년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의 현우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한때 탄탄했던 체격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그의 생활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도관들조차 그를 대할 때는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작업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틈틈이 독서를 했습니다. 가끔 새로 들어온 젊은 수감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죄로 들어왔어요? 현우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라는 작은 세계에서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곧 그의 정체가 알려지면 그 수감자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2000년 5년 어느 날 현우에게 특별한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한 대학교 교수가 학술 연구 목적으로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교도소 측의 권유로 결국 면회에 응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50대 초반의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와 녹음기를 꺼내 놓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 내의 범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을 후회하십니까?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후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후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는 메모를 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런 가정은 무의미합니다. 교수는 그의 회피적인 대답에서 깊은 절망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도 명확한 후회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교수는 교도소를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무엇을 저질렀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편 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여러 형태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법학 교과서에는 폐륜 범죄의 대표 사례로 실렸고 심리학 서적에는 금전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의 예시로 인용되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가끔 이 사건을 다루며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자
젊은 세대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기 부모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죠?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게 증명된 사건이에요. 지금도 저 사람 살아있나요? 교도소에 있다는데?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무엇인가? 물질적 풍요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욕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종환 씨 부부가 생전에 기부했던 고아원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두 분을 기억하는 조촐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 중 일부는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은인을 잊지 않았고 자신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수혜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종환 선생님과 김명숙 선생님은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돈만 주신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끼지 않으셨죠. 그분들의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우가 빼앗으려 했던 부모의 재산은 결국 그가 가장 경멸했던 남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부모의 유언대로 사회에 환원된 그 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욕심냈던 빌딩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담마을 주차장이 된 그 터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새로 이사온 주민들은 그저 편리한 주차 공간으로만 인식할 뿐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의 현우에게는 그날 밤의 기억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욱 과묵해졌고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가끔 독방에서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의 발등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상처가 아물어 희미한 흉터만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의 증거였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 현우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그곳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그에게 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왜 그러니 현우야?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가를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폐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간 범죄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심리학자들은 물질적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도 여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현우는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는 여전히 들킨 것만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교도소 독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 그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99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함, 서로에 대한 존중,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여러 원인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친 기대와 압박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정종환 씨 부부가 아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가 오히려 아들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지적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현우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이 과연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현우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압박을 받았던 다른 청년들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우를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현우는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어려운 길 대신 폭력과 속임수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그의 모습입니다.
정종환 씨와 김명숙 씨는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범한 잘못이 있다면 어쩌면 아들을 너무 믿었다는 것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이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순진한 믿음이 어쩌면 그들이 범한 유일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청담동의 그 주차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 사이에서 그 작은 주차장은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기대와 배신, 욕망과 파멸의 이야기가 땅 밑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돈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1994년 5월의 그날 밤, 한 저택에서 벌어진 비극은 단순히 한 가정의 파괴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자식은 그 기대에 짓눌려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돈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우처럼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택할 것인가, 돈과 물질을 최우선에 둘 것인가, 아니면 관계와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선택은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종환 씨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은 결국 사회에 환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돕고자 했던 어려운 이웃들이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우가 독차지하려 했던 그 재산은 그가 가장 무시했던 남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비극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현우는 지금도 교도소 어딘가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원했던 화려한 삶, 부와 명예로 가득한 삶은 영원히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장과 지워지지 않는 죄의식, 그리고 끝없는 시간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진정한 성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귀중한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종환 씨 부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으실 건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도록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